네, 여러분 이제 듀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듀레이션 처음 볼 때는 식도 좀 복잡하고 갑자기 못 보던 개념이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단 이그젬플을 갖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 그 일반화된 그 듀레이션의 포뮬라가 바로 이 식이 되겠는데 요거를 이제 잘 이용하고 약간의 미적문학적인 그 지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 뭐 이런 미분이 나오죠. 어, 그 이 듀레이션을 갖고 금리의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을 이 도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거나 채권의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중 그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듀레이션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이그젬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듀레이션은 이제 만기를 다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 만기 3년이고 1년, 2년, 3년. 자, 그리고 원금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 원이죠. 자, 쿠폰 레이시 10%라고 합시다. 10%.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 표를 지급하는 걸로 하죠. 편의상. 자, 그러면은 해마다 그 1년 지나고 1,000원, 또 2년 지나고 1,000원, 자, 또 3년 만기 됐을 때 11,000원을 주겠다라는 그런 그 채권이고요. 자, 요게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이표율인데, 자, 우연히 시장에서 그 일드 투 머처리티, 일드도 10%로 형성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 채권 사는 시점, 자, 요 시점에서,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가격이 얼마? 액면가 만 원이 되겠죠. 만 원이, 만 원이. 자, 이 채권의 그 만기가 얼마냐 하면 만기는 뭐 보다시피 3년이다 이런 건데 자, 지금 이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1년도 어떻게 보면 만기예요. 왜냐하면 1,000원을 돌려받으니까. 그쵸? 또 2년도 어떻게 보면 1,000원을 돌려받으니까 만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년도 만기 이때 좀 많이 돌려받죠. 많이. 자, 그래서 3년 그 계약상 3년이 만기지만 가만히 캐시플로우를 보니까 자, 1년째도 돌려받고 2년째도 돌려받고 3년째 돌려받는 걸로 봐서 이것도 만기로 볼 수 있고 이것도 만기로 볼 수 있고 이것도 만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중요도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1,000원 받고 이때는 이기 시점에 또 1,000원 받고 이때는 11,000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만기를 우리가 그 이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 평균을 해보자. 그게 바로 듀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1하고 2하고 3, 이 각각의 만기를 가중 평균하는 거고 자, 첫 번째 이때 1,000원을 받는데 자, 이게 1,000원은 그 현재 가치로 하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자, 일드가 지금 얼마였습니까? 일드가 10%였었죠. 자, 1,000원, 1,000원인데 1,000원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00원을 1 플러스 0.1 현재 가치로 바꾸고 자, 두 번째 이때도 1,000원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1,000원이고 요거를 1 플러스 0.1 이거에 제곱으로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만기가 되겠죠. 이게 그 받는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 뭐가 된다? 11,000원이 되겠습니다. 11,000원이고 요게 1 플러스 0.1의 몇 승? 3승. 자, 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중 평균을 하겠다는 거죠. 뭐를? 1년이라는 만기, 2년이라는 만기, 3년이라는 만기를. 자, 근데 가중 평균 할 때 가중 평균 그 가중치의 합은 뭐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니까 요 앞에 붙은 요 개수들을 요 가중치들의 합으로 우리가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 플러스 두 번째 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그리고 세 번째 11,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승 요걸 나눠줘야 이 웨이트의 합이 1이 되겠죠. 요게 바로 뭐다? 새로 계산된 만기를 재해석해서 나온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듀레이션이다. 듀레이션이다. 자, 듀레이션 중에서 보통 우리가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듀레이션 몇 가지 그 종류가 있겠는데, 자, 요게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거를 계산해 보면은, 자, 요게 원래 만기 3과 비교를 하면은 이거보다는 좀 더 땡겨지겠죠.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3에 완전히 100% 웨이트가 가해진 건데
그 3에 많은 웨이트가 가해지긴 하지만 1에도 어느 정도 웨이트가 있고 2에도 어느 정도 웨이트가 가해진 이 듀레이션은 일반적으로 듀레이션은 실제 만기보다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중간에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듀레이션하고 만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제로 쿠폰 본드처럼 아예 자 1년 만기고 중간에 이 표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듀레이션하고 뭐하고 만기하고 같아진다는 거고 자 그럼 그 이 표체인 경우에 이렇게 계산되는 듀레이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중간중간에 돈 받는 것도 다 만기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표체를 소위 제로 쿠폰 본드로 본다면 굳이 억지로 제로 쿠폰 본드로 본다면 그 만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원래 제로 쿠폰 본드는 그냥 원래 제로 쿠폰 본드고 지금 쿠폰 본드를 제로 쿠폰 본드화 하자면은 다시 말해서 중간에 이표가 전혀 없는 어떤 쿠폰 본드를 이표가 전혀 없는 그 제로 쿠폰 본드화 하자면은 요 그 만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표체의 만기는 3이지만은 자 1과 2의 이 표를 받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제로 쿠폰 본드로 굳이 억지로 보자면은 그 만기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게 그게 바로 듀레이션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산 자체는 이렇게 각각의 만기를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앞에 이그젬플 보셨듯이 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각각의 뭐를 각각의 그 이표 받는 시점 매 시점 그러니까 만기만 그 만기 T만 만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표를 받는 것도 만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걸 웨이티드 에버리지인데 자 이게 이른바 맥컬리 듀레이션이 되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요 R이 지금 1드기 때문에 이게 사실 채권 가격 P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사실 뭐가 있느냐면은 채권 가격 P가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위에는 이게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듀레이션 그 이 가격을 미분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좀 해보면은 이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의 미적분학을 갖다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서 이거는 일드가 상승할 때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몇 퍼센트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듀레이션 요게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그 일드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가치 변화 그래서 그 그거를 측정하니까 그 듀레이션이고 그래서 채권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듀레이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자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 듀레이션이 기본적으로 뭐다 그리고 어떻게 계산한다 그리고 자 이 표체의 경우에는 그 이 실제 만기보다 짧아진다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채권 투자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이자율 위험은 이자율이 변한다. 이자율이 변한다는 거는 가격이 변한다. 그래서 인터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는 곧 그 프라이스 리스크 가격이 변한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위험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만 원에 사서 가격이 9천원 8천원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라이스 리스크 가격 위험이고 자 이 채권에서는 채권 가격하고 그 이자율 금리하고 완전히 타이트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 그 주식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데 이거 보통 우리가 크레딧 리스크라고 하죠. 자 그 채권에서 이자율 위험 가격 변동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주식만큼 크게 올랐다 내렸다 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근데 뭐 가격이 적당히 오르다가 갑자기 디폴트가 나서 얘가 배째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걸 전혀 못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 굉장히 우리가 채권에서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은 아무래도 채권 시장 자체가 주식시장만큼 유동성이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만기가 길어서 만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현금화가 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자 만기가 지금 5년이지만 2년 지나고 나서도 이 채권 시장이 있으면 채권 유통 시장이 있으면은 이 채권을 서로 합의된 가격 적정 가격에 그냥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럼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지 굳이 만기까지 보유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유통시장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래도 채권 시장에서는 이 만기가 있고 만기까지 보유하려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간에 내가 채권을 팔겠다 또는 그 중간에 채권을 내가 중간에 나오는 채권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낮은 그런 리스크가 있고 자, 이 채권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픽스드 인컴 세큐리티 화폐로 실물로 픽스드가 아니라 화폐 가치로 픽스드예요. 그렇죠? 이 표가 자, 화폐 금액으로 다 이게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내가 그 미래에 돌려받는 그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내가 실질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 성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명목 수익률로 뭐 수익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실질 단위로 내가 측정을 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못 나온다거나 내가 좀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 나온다거나 또는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거나 뭐 등등 이런 그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이 채권이 기본적으로 뭐기 때문에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물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쿠폰과 이 원금이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물가 연동 채권은 그런데 표준적인 이표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채권자는 사실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겠는데 그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되겠고요. 조기 상환은 사실 일반적인 채권은 그 만기 3년이다 그러면 무조건 만기 3년까지 가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만기 5년짜리인데 2년째 팔았다. 그럼 이거 산 사람은 또 역시 다른 놈에게 팔거나 역시 만기 5년까지 들고 가야 됩니다. 자, 채권에 따라서 어떤 채권은 일반적인 이표체는 그런 이게 없지만은 어떤 채권은 중간에 조기 상환이 되는 채권이 있어요. 그런 조기 상환 되는 채권이 대표적으로 컬러블 번드하고 그 풋번드 또는 풋터블 번드가 되겠습니다. 자, 컬러블 번드는 이 발행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콜옵션 사겠다. 사는 권리 사겠다. 되사겠다. 그러니까 만기까지 안 가고 지가 발행자가 빨리 사서 조기 상환해서 다 청산해 버리겠다는 거고 자 풋터블 또는 풋옵션은 누가 파는 권리 채권 보유자가 만기 되기 전에 팔겠다 라고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만기 되기 전에 빨리 다 갚아라 라고 조기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런 채권들은 이 프리페이먼트 조기 상환이 되는데 자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표체 쿠폰 번드는 기본적으로 조기 상환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고 자 은행 대출에서도 조기 상환이 또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겠는데 자 조기 상환이 그 언제 들어오게 될까요? 조기 상환이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은 조기 상환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2, 3년 전에 5%로 대출로 빌려갔던 사람들이 시간 지나고 나니까 금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막 2%가 됐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5%로 자기네가 5억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지금 그 2%가 된 상황에서 그 5억 똑같이 쓰는 데 대해서 2%로 빌리는 게 훨씬 더 싸잖아요. 5% 계속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과거에 5%로 계약했던 사람들이 이 5억 원 들고 와가지고 이 빨리 나 조기 상환하고 조기 상환 한다고 그럽니다. 왜? 2% 갈아타려고. 그래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조기 상환을 하게 되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 사람이 갈아타지 않으면은 이 사람한테 계속 어떻게 5% 금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 이거를 갚아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또 은행이 빌려주게 되면 역시 또 2%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 차이만큼을 은행이 일종의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조기 상환을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들고 오면 은행은 뭐 굉장히 좋아하겠지만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계약 금리가 5%인데 지금 당장 계약하면 2%다. 자 이와 같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 중도 상환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금리가 아마 2006년도인가 그때 거의 상당히 높았고 그때 이후로 계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계속 지금까지 낮아져 왔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최근에 무슨 0.25%까지 굉장히 크게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죠. 금통위 그 기준금리가.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조기 상환이 들어와요. 은행의 대출에. 그래서 은행 대출자들하고 은행들하고 이 조기 상환 때문에, 근데 조기 상환 하는 사람들은 아니 왜 내가 내 돈 갚는데 내가 더 뭐 이 돈을 물어내야 되느냐, 수수료를 내야 되느냐, 중도 상환 수수료를 왜 내야 되느냐,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고. 자, 은행은 네가 계속 그 쓰면 5%로 나한테 이자 내는 건데 네가 지금 갚는 바람에 나는 2%밖에 못 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 3%를 네가 물어내야 된다. 자, 이런 차원에서 수수료 부과는 타당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조기 상환 이슈를 놓고 은행하고 자, 금융 소비자들 간에 좀그이 대립이 좀 있었었고, 그게 한 4, 5년 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이 조기 상환 수수료를 좀 낮췄죠. 그때 그 이전에 비해서. 자, 하여튼 채권에서 일반적인 쿠폰 번드는 조기 상환 없는 거고, 이 컬러울 번드는 누구의 조기 상환권? 발행자. 이 푸트 번드는 누구의 조기 상환권? 이 채권 투자자, 채권 보유자의 조기 상환권이 있는 그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기 상환할 때 뭐가 리스크가 있냐? 이 대출을 보면은, 자, 은행이 이 대주로서 자, 이 조기 상환할 때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우리나라 국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국채 하면은 국고채, 국주채, 재정증권, 외평채, 양국증권. 다 이 그 이름도 다르고 용처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이를 규율하는 관련 그 법률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국채법, 주택법, 국고금관리금법, 외국환거래법 등등등 이와 같이. 양국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농업에 관련된 그런 이제 국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합쳐서 우리가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느냐, 또는 발행할 때 뭐 경쟁 입찰을 하느냐, 각각 이제 만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고, 또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할 것이냐, 정부가 사용 용처가 다 다르겠습니다. 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국채 발행할 때 이거 그냥 일반 채권 시장 들고 와가지고 국가가 발행해서 일반 투자자 개인들도 들어가서 그 국채를 다 최초 발행될 때 인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채를 발행 시장이 있어요. 발행 시장. 보통 이제 여기서 경매, 발행 시장에서 소위 이제 경매, 옥션을 하게 되고, 전자 경매를 하게 되고, 이 전자 경매 시장에 30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인가를 받은 30개 업체. 이 인가를 받은 30개 업체를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해요. 보통 이제 국고채 전문 딜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30개 업체가 그 전자경매 방식으로 경매를 하죠. 자, 그리고 그 이 발행은 이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BOK가 한국은행이 대행해서 하고, 물론 이제 한국은행도 자기네가 또 통한채를 또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또 통한채를 또 그 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프라이머리 딜러 같은 건 또 좀 국고채하고 좀 약간 다를 수도 있겠고요. 기타 이제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이 KB은행이 옛날에 그 국책은행이었었어요. 지금은 민간은행이지만 여기가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국민은행이었었고, 주로 그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국책은행이고 주택은행도 국책은행이었고, 그 주택은행이 주택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국주채라고 하는 국채, 정부의 국채 발행할 때 그 발행 사무를 어디가 그 KB은행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국책은행은 아니죠. 자, 국공채, 국채나 통한채, 그리고 기타 산업은행 발행하는 어떤 상금채, 또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각양각색의 또 특수채, 자, 이런 것들이 다 국공채가 되겠고, 자, 보다시피 금리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차이들은 있긴 하지만은 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하는 경우도 있죠. 2009년도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최근에 와서 금리가 더 낮아졌죠. 또 코로나 위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는 그 이 금리가 하락하는 그 추세는 한국이나 뭐 그 전 세계나 다 유사하고, 자, 또 하나 당연히 각 채권들마다 금리가 정확히 일치할 리는 없습니다. 약간씩 다를 텐데, 아무래도 그 가장 그 이 금리가 낮은 거
이 국고채들 간에도 약간의 금리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정부가 발행했느냐, 정부 신용이냐, 중앙은행 신용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씩 금리가 다를 수가 있겠고, 이게 사실은 요 금리 차이들이 그 워낙 정부 신용, 중앙은행 신용이기 때문에 신용도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 각각의 그 이 국고채 시장이, 유통 시장이 좀 잘 형성돼 있느냐. 그러니까 국고채 1년이나 3년짜리 굉장히 잘 사고 팔리거든요. 근데 국고채 10년, 20년짜리는 잘 사고 팔리기가 좀 어려워요. 통한채도 짧은 만기는 굉장히 잘 사고 팔리는데 좀 만기가 길어지면 또 그 유통시장이 좀 유동성이 좀 딸리게 되고, 자 그런 문제들, 또 만기가 좀 다른 거, 각각의 또 조건들이 좀 다른 것들 때문에 이와 같이 금리 차이가 약간씩 있을 수가 있겠고, 자 이거 말고 만약에 회사채다 그러면 회사채 금리는 이런 그 저 국고채나 통한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 회사채 금리가 형성이 되겠고요. 보통은 회사채 우량 등급 3년물, 회사채 3년물 그 금리 빼기 국고채 3년물, 자 그거 뺀거 예를 들어서 국고채 3년물이 1.2%인데 회사채 3년물이 뭐 예를 들어 4.3%다. 그 요 차이 그러면 요게 3.1%가 되겠죠. 3.1%포인트 차이가 나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소위 신용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신용 스프레드. 그래서 이 신용 상황이 좋으면, 금융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게 축소되고, 이 금융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게 좀 그 커지게 되고, 굉장히 신용 경색 그런 상황에서 이게 상당히 극단적인 수준으로 또 커지게 되고, 자 그런 지표가 바로 소위 그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는 지표가 되겠고, 이게 회사채 3년물 금리와 국채 3년물 금리 간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 정부 국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죠. T노트, T본드, T빌은 저 머니마켓 세큐리티가 되겠고, 또 퓨어 디스카운트 반드고, T노트, T본드는 다 이표채가 되겠고요. 만기가 T노트가 1년에서 한 10년, 그리고 10년 이상 되는 게 이제 T반드가 되겠고, 자 팁스라고 하는 거는 노차 얘기했듯이 미국 트레저리가 발행하는 물가 연동 채권으로서 미국 물가지수 CPI에 연동해서 그 이 원금과 그 이표가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그래서 결국 실질 단위로 리스크 프리가 맞춰지는 그런 그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그 T빌 금리가 있을 거고, 물론 이게 리스크 프리 레이시죠. 이게 물론 이제 달러 베이스로 할 때 T빌 금리에서 그 팁스 금리를 빼면은, 그러니까 T빌 금리가 3%인데 팁스 금리가 1%다. 요 빼면 요 차이가 대략 뭐냐면은 2%가 물가 상승률, 기대 물가 상승률이에요. 기대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지금 그 T빌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금리가 3%로 형성이 되는 거고, 자 팁스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금리가 1%로 형성이 되는 건데, 요거 일종의 실질 금리로 1%를 맞춰달라 뭐 이런 거거든요. 시장의 요구가. 요거 이제 명목 금리로 리스크 프리를 맞춰달라는 거고, 그래서 요 차액이 2%가 이 동일한 어떤 그 만기 기간 동안에 연율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하는 소위 기대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 거시경에서 이렇게 많이 표시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 T빌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이 팁스도 활발하게 거래가 돼서 이 둘 간의 차이를 보면은 시장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물가 연동 채권이 있긴 있는데, 전에 얘기했죠. KTBI라고 있긴 있는데 이게 좀 활성화가 안 됐어요. 좀 발행도 많이 안 하고 거래도 거의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일반 채권하고 물가 연동 채권 간의 금리 차를 갖고 어떤 기대 물가 상승률을 뭔가 관찰하는 건, 측정하는 거는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뭐 거의 어렵겠습니다. 자, 미국 공채하면 미국의 공공기관들이 발행하는 채권이고, 당연히 이제 미국 재무 채권이 가장 그 안전한 그 미국 정부채, 거버먼트 번드가 가장 안전한 채권이지만, 이 미국 그 정부사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정부 신용은 아니겠지만 여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정부가 나몰라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신용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이, 특히 미국의 여러 공공기관들 중에서 우리나라도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그 채권 발행해서 자본 조달하고 그걸 갖고 서민들에게 이 주택자금 빌려줄 수가 있듯이 미국의 페니메, 지니메, 프레디맥 이런 데가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은 주택금융공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공공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 이런 데에도 채권들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행된 채권들을 갖고 여러 가지 그 미국 그 서민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주택자금이나 이제 학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 되겠고, 자 또 하나 이런 기관들, 우리 그 주택금융공사도 그런데 자기네가 대출해주고 나서 소위 그 MBS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던 대출 채권을 계속 만기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갖다 어떻게든 팔고 MBS로 만들어서 시큐리타이제이션 해서 갖다 팔면 현금이 생기죠. 그 생긴 현금으로 또 대출을 해주는, 자 이런 그 이 업무를 그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이 모기지 시장에서의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증권화하는 바로 MBS, 모기지 백트 패스스루 세큐리티, 또는 중간에 패스스루 빼고 모기지 백트 패스로 빼고 시큐리티, 그래서 MBS죠. MBS. 그래서 MBS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주택금융공사나 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자기네가 주택담보대출 해주고 그 채권 들고 있는 거를 MBS 형태로 갖다 팔고, 그래서 MBS 시장이 상당히 잘 그 과거보다는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 자, 미국의 지방 정부, 미국의 스테이트, 미국의 뭐 여러 그 스테이트 이하의 또 여러 가지 그 하위 그 이 지방 정부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데가 우리나라도 지방채를 발행을 합니다.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경기도가 발행할 수도 있고, 성남시가 발행할 수도 있고, 서울시가 발행할 수도 있고, 인천시가 발행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각 주나 그 주 이하의 지방 그 행정단위 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서 그 채권을 뮤니시팔 펀드 또는 뮤니스라고 합니다. 자, 이 뮤니시팔 펀드는 소위 텍스 이그젬트 마켓이라고 해서 연방세 주세가 면제나 세금이 면제돼서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지방채 시장, 다시 지방채를 거래하는 이 채권 시장에서 채권 시장 지방채 거래 규모가 상당하다, 꽤 있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 스트립 제도라고 하는 거는 요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조금 그 편리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년 만기 채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게 $1,000 하고, 자 1년 2년 1년 2년 3년이고, 자 그리고 쿠폰 레이 10%라고 하면은 10% 너무 많죠. 뭐 예를 5%라고 하면은 그 해마다 $50 2표를 주겠다. 자 물론 그 정확히는 이제 $50가 아니라 1년에 그러니까 6개월마다 주는 거니까 매번 $25 마지막에 $25를 주겠다. 이런 채권 이표체가 있다고 합시다. 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 만기에 $25짜리 채권을 뜯어서 새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만기짜리의 원금 $25짜리의 채권을 뜯어서 발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 2표마다 다 각각 그 무이표체로,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6개월 만기의 무이표체, 두 번째 거는 1년 만기의 무이표체, 그리고 세 번째 건 1.5년 만기의 무이표체. 물론 이건 원금은 $25죠. $1,000가 아니라. 또 2년 만기의 무이표체 형태로 다 뜯어서 원래는 2표체인데 이걸 다 뜯어서 그 채권 보유자가 각각을 다 뜯어내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바로 미국에서 이 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y, 그러니까 등록된 그 이 원금과 이자를 그 분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멋대로 뜯어서 이거를 발행을 하면 안 되고, 미국 정부 트레저리 발행자에다가 내가 뜯어서 스트립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내가 뜯어서 발행을 하겠다. 그리고 또 그 미국 트레저리가 승인을 해줘야 이 스트립이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그 채권 보유자들에 따라서 티노트나 티본드를 들고 있다가 만기까지 들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 그냥 시장에다 갖다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가 이와 같이 스트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캐시플로우들을 뜯어서 무이표체 형태로 다시 재발행하면서 이 캐시를 또 돌려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회사채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죠. 표준적인 이표채를 발행을 하고 이게 약간 변환돼서 CBBW 컬러 본드, 푸터블 본드. CBBW는 그 하이브리드한 증권, 다시 말해 주식과 채권 성격이 같이 있는 거고 컬러블, 푸터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발행한 회사가 조기 상환권 행사할 수 있는 만기 되기 전에 내가 사겠다. 그게 바로 컬러블 본드고, 자, 채권 보유자가 회사채 발행되고 나서 그 채권 투자자 보유자가 만기 되기 전에 빨리 갚어 중도 상환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채권이 바로 푸터블 본드, 풋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발행회사 입장에서 회사채의 장점과 단점이 뭐 이런 것들이 그 있는 건데.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에서 발행회사 입장에서 그래요. 발행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발행회사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 금융거래는 학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청구권자가 있고 누가 있어? 피청구권자가 있죠. 이쪽이 이제 보통 발행자고 이쪽이 보통 이제 그 이 증권 투자자, 증권 보유자가 되겠는데 이쪽이 좋으면은 이쪽이 안 좋고 이쪽이 안 좋으면 이쪽이 좋은 이 상대적으로 이게 두 개가 완벽하게 대칭적으로 이 손익 계산이 되는 건데 그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건데 왜냐면 거래 양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장점이 있으면은 이쪽에 단점이 있다는 거고 이쪽에 단점이 있으면 이쪽에 장점이 있다는 얘기고 자 지금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저 발행 회사 입장 그러니까 차주 그러니까 발행 회사 채권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회사채의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장점은 그 이 저 경영권 채권자들이 경영권에 기본적으로 침해를 못하죠. 주식 발행하면은 자기 지분이 희석되고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주주 또는 기존의 주주의 지분율이 더 커지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경영권 유지가 좀 쉽지 않은 반면에 채권 발행하게 되면은 그 이 경영권 문제는 없겠고 자 하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벤처기업들은 그 채권 발행이나 대출보다는 웬만하면 전 주식 발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만기가 없이 만기가 무한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이 채권이나 은행 대출은 이게 순식간에 6개월 다가와서 이자 내야 되고 순식간에 3년 만기 빌린 건 3년 다가와서 원금 갚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처음에 이제 창업 벤처 기업들은 이 채권 발행하는 거나 저 은행 대출하거나 다시 타인 자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보통은 자기 자본 쓰기를 원하고 자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 지분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권이 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또 주식 발행을 좀 또 이 주저하는 또 그런 측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주식 발행할 거냐, 채권 할 거냐 또는 은행 대출 쓸 거냐 이거를 기업 경영진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하여튼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 저 이 경영권 침해에 또 어떤 경영권을 위협받는 그런 그 리스크가 없다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 채권은 이거 뭐 채권 투자자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한번 세금 내고 내가 소득세 이자 받을 때 또는 원금 받을 때 소득세 또 떼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이중과세 문제가 없고 반면 이제 주주의 주식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인세 한번 내고 또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갈 때 또 소득세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채권은 너무 많이 발행을 하게 되면은 재무구조가 이른바 그 부채 비율이 크게 안 좋아지면서 소위 이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거고 쉽게 부도나 파산에 이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회사채에 관련된 국내 법제들인데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고 기존의 증권거래법이 다 흡수된 자본시장법에서 이 회사채 발행 및 유통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이죠. 자, 상법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는 법무부고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자본시장법을 집행하는 이 부처는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및 이 관련 규제는 또 어디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규제보다는 이 자본시장법상의 규제가 훨씬 더 강하고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이 규제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규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사채 여러 가지 회사채가 있는데 그 회사채 중에서도 보다시피 주로 이제 다 장외 거래고 물론 일부 장내 거래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우량 등급 중에 하나고 요거는 좀 비우량 등급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당연히 금리 차이가 있게 돼요. 당연히 우량 등급이 더 낮고 불량 등급이 더 높고 자, 카드채는 이제 카드사들 중에서 카드사들이 금융기관이니까 뭐 신용도가 좋죠. 그래서 그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인데 그리고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 중에서 그 신용 등급이 A 플러스인 거에 그 금리를 찍어서 이제 금리 변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고.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2018년도 1월에 요 파란 선을 보면은 요 파란 선이 지금 회사채 3년 3년물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우량 등급, 비우량 등급이 아니라 그 3년물의 금리가 대략 얼마다? 대략 이게 우리가 3%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나타내는 거는 대략 2018년도 1월 2018년도 1월 뭐 예를 들어서 1월 15일이라고 합시다. 자, 1월 15일 날 관찰된 회사채 3년물 금리가 3%다. 그 얘기가 곧 그 회사채 일드가 3%다 또는 YTM이 3%다 또는 회사채 유통 수익률이 3%다. 이거 다 같은 말인데 또는 만기 수익률이 3%다. 자, 그 말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3%다. 이 회사채 지금 회사채 AA-인 등급인 회사채를 3년 전에 사서 이날까지 3년간 보유했더니 해마다 3%의 수익률이 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그거 아니고 자, 이날 그 회사채 3년 만기짜리 이제 우량 등급 3년 만기짜리 회사채가 시장에서 거래가 돼서 형성된 금리가 3%라는 얘기인데 그 3%의 의미는 그날 형성된 회사채 그 가격에 사서 앞으로 이 회사채 만기 3년이니까 만기 3년을 보유를 하게 되면 중간에 받는 이표랑 마지막에 받는 원금을 다 감안을 해서 오늘 형성된 이 가격에 사서 만기 3년간 보유를 하게 되면 연율로 대략 3% 정도의 수익률이 기대가 된다, 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도록 오늘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과거 3년 전에 이그 A 마이너스 3년 만기짜리를 사서 3년간 보유했더니 3년 해마다 3%씩 수익률이 났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포워드 루킹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3년물이니까 3년 만기까지 내가 들고 간다라고 봤을 때 오늘 이 가격으로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중간에 받는 이표와 원금 다 감안을 해서 해마다 어느 정도 3% 정도의 수익률이 나겠구나. 대략. 그리고 그 정도 수익률이 나도록 오늘 가격이 형성되었구나. 그런 얘기고. 자, 물론 이게 3년 이날 사가지고 3년 지나서 3년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해마다 3%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겠다. 처음에 예상은 대략 기대치 3%였지만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 있다. 뭐 때문에? 중간에 받은 이표를 운용을 잘 하면은 좀 더 나오는 거고 이표 운용을 좀 못하면은 좀 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사후적으로는. 자, KLX 상장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KLX 기본적으로 주식거래소 시장인데 주식거래소 시장 말고 채권거래소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 이제 이게 이제 전자거래 플랫폼인데 이제 요즘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800개 유가증권 시장 800개 코스닥 시장 1200개 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그게 바로 KRX가 되겠고 다 전자거래 시스템이고 이 KRX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파생 상품도 하고 파생 상품 중에서 금융 파생도 하고 실물 자산 파생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뭐 이런 것들 파생 상품도 하고요. 거래도 하고 거래 중개를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KRX 설비를 갖고 KRX의 플랫폼을 갖고 또 채권 시장도 있어. 채권 시장도. 그래서 채권 시장에 국채도 있고 그 회사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딜러 간 장외 시장인데 일반 개인이나 또 중소기업들의 그 이 유동자산 관리 또는 어떤 투자 재테크를 위해서 이 KRX가 국채, 공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중에 일부 채권을 KRX에다가 상장시켜서 그래서 누구나 인터 딜러 마켓 장외 시장은 누구나 못 들어오지. 개인들은 못 들어오는데 개인들도 들어와서 그냥 상장 주식 샀다 팔았다 하듯이 그렇게 거래를 하고 또 단위가 거래 단위가 무슨 10억 원, 100억 원이 아니라 그냥 한 개 사면은 만 원짜리 뭐 그 한 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또는 뭐 10만 원 갖고 거래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소액 거래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장외 시장에 비해서 그때그때 거래 상황이 다 이 전자적으로 다 공표가 되겠고요. 자, 또 하나 그 요거 이제 그 개별 채권 시장이고 또 ETF가 그 국고채 그러니까 채권을 담고 있는 ETF가 그 지난 아까도 얘기했었죠. ETF가 하나의 그 펀드인데 그 펀드 자산으로 뭐 예를 들어서 국고채를 담고 있는 거죠.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회사를 이 KRX에다가 상장을 시키고 그 회사에 주식 거래를 일반 주식처럼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바로 ETF 거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KLX 들어와서 개별 채권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고채 ETF를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LX에는 일반 사채 시장이 일반 채권 시장이 있고 주로 이제 전환 사채나 그 소액 국공채 등이 전환 사채나 그 소액 국공채 등이 이제 거래가 되는 기도 하고요. 또 좀 전문가들의 또 딜러들만 또 KLX 들어와서 하는 그런 시장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KLX 상장 채권 시장이다 그러면 개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요 일반 채권 시장 그래서 주로 이제 전환 사채나 CB 예, 각 대기업들이 발행한 CB 그리고 소액화된 국공채 액면가 만 원도 아니고 액면가 5천 원 이하 소액화된 그 국공채 들이 이 일반 채권 시장 KLX 일반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국채 전문 유통 시장은 전문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가 다시 말해서 딜러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의 거래 정보는 채권 시장의 거래 정보 우리 주식 시장의 거래 정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가지 뭐. 주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총도 있고 그리고 또 거래량도 있고 또 거래 대금도 있고 또는 이게 기관이 거래했냐 외국인이 거래했냐 개인이 거래했냐 이런 정보들이 그때그때 리얼타임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주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얼마냐 방금 전에 가장 최근에 체결된 체결가가 얼마냐 요게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언론들이 갖다 쓸 수도 있고 자, 하지만 채권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외에서 거래를 한다면은 그 장외 주체들끼리 장외 그 딜러들이 이제 그 많지는 않고 이제 소수 딜러들이 있는데 딜러들끼리 이 직거래를 하기도 하고 딜러 대 딜러와 1대1로 사고 파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장외에 중개 거래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금중개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개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다가 중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딜러들이 여기다 주문을 내고 또 팔고자 하는 딜러들이 여기다 주문을 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중개 기관이 그 가격이 매치가 되는 거를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이게 이제 중개 거래. 요거는 이제 1대1 거래가 되겠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과거에는 100% 이렇게 1대1 거래였었고 최근에는 전자거래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쪽이 한 대략 60% 1대1 거래가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비슷해요. 물론 이제 채권 시장에서 딜러는 은행, 증권, 보험사고 외환 시장 딜러는 주로 다 은행이겠지만 이 그 거래하는 구조는 그 이 장외 인터 딜러 마켓으로서 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딜러와 딜러들끼리 또는 중개 거래를 통한 이런 그 체결 정보가 그때 정보를 노출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외 시장, 뭐 채권 시장이 됐던 외환 시장이 됐던 이 장외 시장에서 어떤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느냐 하면 가격 정보가 시장 정보가 그때그때 리얼 타임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조금 늦게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좀 늦게 알려주기는 합니다. 주로 이제 중개 회사가 그때그때 상황은 아니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은
그 가격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달러를 살 때도 그날 그날 그 이 환율이 또 이 그때그때 변화하기 때문에 그 환율은 그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즉각적으로 소위 매매 기준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20분 전에 체결가가 은행의 매매 기준율이 돼요. 20분 전에 체결가가. 자, 그래서 은행의 매매 기준율도 그 전광판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변동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래서 아침에 사냐, 오후에 사냐, 달러를, 또는 아침에 달러를 파냐, 오후에 달러를 파냐, 매매 기준율 중에서 매도율이 있고 매수율이 있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은행이 그 달러를 사고 팔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갈 때 달러 필요하면 은행 가서 이제 달러 사고 또 갔다 와서 또 팔게 되고, 자, 그런 거래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환율이 아니라 여기도 그 외환 시장도 인터딜러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정보가 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채권 시장의 정보 또는 외환 시장의 정보가 그렇게 궁금하면은 네이버나 다음과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 또는 KRX 홈페이지, 또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기타 일부 채권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늦었지만 어느 정도 그 정보를 확인 가능하겠다 하는데, 문제는 이 각각이 또 제공하는 정보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 주식시장에서는 어디가 주가 정보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이 45,000원이기도 하고 45,100원이기도 하고 44,900원이기도 하고 이럴 수는 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그때 그 유니크하게 한 장소 KRX에서만 거래가 다 KRX가 중개하는 그 플랫폼에서 다 중앙 집중화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보가 다 동일해야 되고 다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 채권 시장 정보는 좀 늦게 나오고 또 서로 간에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이 톰슨 로이터 블룸버그 데이터 스트림 이런 데는 언론사 계열사도 있지만은 이런 데가 주로 이제 금융시장 정보를 자기네 기술로 모아서 어떤 방식으로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모아서 그래도 금융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기네 단말기로 싸주는 업체들이 바로 톰슨 로이터, 그 블룸버그 데이터 스트림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이런 업체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들어가게 되면은 그 회사 단말기에 그 자기네 일하는 공간 내에 톰슨 로이터 또는 블룸버그 데이터 스트림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오게 될 거고, 상당히 유료고 비싸요. 비싼 그런 그 금융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 국제 업체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 정보 제공하냐 나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다 나오고,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들 주식, 채권 및 MBS, ABS 등등까지, 또는 CDS 이런 파생금융 상품까지도 각양각색의 이 금융시장 정보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바로 이런 업체들이 되겠습니다.